뭐 태풍 또 폭염 이야기까지 나눠봤는데 조금만 더 거슬러 올라가면 이번에는 또 올여름에는 또 장마 기세도 대단했습니다. 맞아요. 사실 장마라는 뭐 용어를 달리 쓰자라는 이야기까지 지금 나왔어요, 사실. 어떻습니까? 올 장마 뭐 굉장히 길고 양도 많고 피해도 많았는데 어떻게 좀 보셨는지요? 일단 교수님께서 먼저 얘기를 해주시겠습니까? 올 여름의 호우 상황. 네, 7월 뭐 집중호우는 뭐 이게 뭐 오송에서 이런 일도 있었고요. 네. 광주도 며칠 비가 굉장히 많이 왔었고 뭐 더 이상 뭐 굳이 제가 뭐 숫자를 설명드리지 않아도 될 만큼 거의 기록적이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그러니까 지금까지 저희들이 한 3, 40년 정도의 자료를 계속 분석을 해보면 강수의 양 자체는 그렇게 변하지 않습니다. 근데 이제 강수가 올 때 많이 와버리고 그리고 특정 지역에 이렇게 국지적인 호우라고 부를 텐데 그런 국지적인 호우들이 많이 발생하고 그리고 조금 더 거슬러 올라가면 1월에는 동복대림이 정말 가뭄이라 10% 이하의 저수율을 보였거든요. 근데 그게 이번 집중호우 때는 넘쳐가지고 또 문제가 될 수도 있고요. 그래서 이런 것들이 이제 앞으로는 계속 그 집중호우들이 이런 식으로 올 거고요. 비들이 차분히 내리는 비는 더 이상 보기 힘들 테고 조금 더 강한 비들이 강한 그 작은 지역에 집중되는 그런 현상이 나타날 것으로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등장한 용어가 극한호우인 것 같은데요. 보니까 한 72mm, 한 3시간에 걸쳐서 72mm인가요? 아니면 1시간인가요? 1시간인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사실 어마어마한 양이고 또 장마 대신에 우기라는 표현을 쓰자고 지금 그런 이야기도 지금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네. 어떻게 거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그러니까 장마라는 게 이제 전통적으로 저희들이 장마를 아마 배웠을 때 무슨 기단이 만나고 이래가지고 비가 오고 이런 것들을 이야기를 했습니다. 근데 이제 그런 식으로 설명하는 게 조금 이제는 좀 달라져야 되지 않을까라는 고민들을 학계에서는 오래전부터 하고 있었고요. 그런 의미에서 이제 그런 의견들이 학계 혹은 또 기상청 자체에서도 좀 고민을 하시는 것 같고요. 근데 용어가 뭐가 됐든 간에 한반도에서 한 6월 말에서 그다음에 7월 정도까지는 이제 비가 오는 기간이긴 합니다. 그걸 장마로 부르든 뭐 다른 말로 부르든. 근데 이제 그 비가 올 때 오는 특성 자체가 좀 달라지기 때문에 이제 그런 것들을 감안을 하시고 대비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네, 그 집중호우 또는 그런 호우에 대한 광주시의 어떤 대비라든지 어떻게 보시는지요? 네, 이번에 강우 패턴을 봤더니, 그러니까 우리 보통 이제 광주의 평균 강수량이 한 1,300, 1,400mm이거든요, 1년 동안. 네. 그런데 이번 한 달간 온 비가 한 1,000mm가 넘었습니다. 그리고 보통의 평년의 장마 기간에 내린 비의 3배가 내렸습니다. 이제 보통 우리 1년에 전체적인 우리 한반도 이제 기상 여건들이 그 여름에 이제 집중해서 이제 비가 내린다. 그 다음에 겨울철에 이제 그 눈으로 해서 전체 이제 강수량이 이제 집계가 되는데 그런데 그에 비해서도 좀 더 이렇게 이번 장마 기간에 집중됐다라는 양상을 좀 보였고요. 그래서 보통 이것에 이제 대비해서 그런 이제 치수 사업들도 하고요. 그 다음에 이런 이제 방제 이런 능력들에 대한 여건들도 검토를 해서 또 계획들도 수립을 하는데 그래서 아까 시간당 100mm도 말씀을 하셨는데 지금 현재 방제 성능 목표가 시간당 80mm로 설정이 되어 있어서 그에 맞춰서 계획을 하는데 지금 이제 그걸 좀 더 키웠습니다. 이번에 이제 계획을 수립을 하면서요. 그런데 이제 100mm 온다. 근데 아까 시간당이라고 말씀드렸는데 어떤 데는 30분 안에 그 비가 막 내리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침수 피해라고 하는 거는 제때 물이 빠져야 되는데 그게 빠지지 않고 그쪽에 이제 범람하거나 침수로 인해서 재산상의 피해, 크게는 인명피해가 발생한 문제가 되기 때문에 문제인 거잖아요. 그래서 이제 이에 대한 이제 대비책들이 필요하고요. 최근에 이제 20년의 그 큰 홍수에 섬진강에서 범람 피해가 컸었던 것, 그다음에 아까 오송 지하차도 말씀해 주셨는데요. 실은 그간에 이제 대비책들로 보면은 그 정도 비에서는 충분히 감당할 수 있었던 비였습니다. 근데 문제가 뭐였냐면 그때 이제 제방 안전에 대한 대비들이 부실했던 것들. 그래서 결국은 이런 이제 자연재해가 인재라고 이렇게 평가받는 이유가 알고 있으면서도 아니면은 기본 어떤 매뉴얼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걸 제대로 이행하지 않았던 것들, 그다음에 놓치고 있었던 분들에서 사고가 크게 났었던 경험을 본다면, 그래서 이런 이제 기상 여건들이 바뀔 거라는 거 대비와 함께 원래 하고자 했었던 목표가 제대로 진행되고 있는지 점검은 늘 필요한 것 같습니다.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은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김 위원장께 좀 질문을 드릴게요. 그럼 광주의 어떤 집중호우에 대한 대비, 선제적 대응 충분하다고 보시는지요? 저는 좀 안타까운 게 네. 가뭄 때는 가뭄 이야기하고 장마 때는 장마 이야기하고 저희는 태풍 때 지금 예, 또 태풍 이야기하고 네. 이게 똑같은 사이클이거든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제 가물었을 때 취소 대책을 명확하게 세워서 예를 들면 뭐 빗물 저장고를 대량으로 만들어 놓는다든가 아니면 또 중수를 활용할 수 있게끔 제도를 좀 바꿔본다든가 뭐 이렇게 했다고 하면 비가 왔을 때 도시 안에서 충분히 비를 머금을 수 있는 공간들 이런 것들이 있었을 텐데도 불구하고 우리는 거의 없지 않습니까? 네. 비가 오고 나서 하루 이틀 뒤에 가면 광주천이나 영산강에 거의 대부분의 물이 빠지고 없습니다. 그 위로 그냥 쓰레기들만 쌓여있는 형태이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저는 그에 따라서만 이렇게 대비할 것이 아니라 전체적인 사이클을 함께 보고 좀 대비를 해봤으면 좋겠다. 그러니까 이제 예를 들면 이런 거죠. 빗물 저장고 만듭시다. 이렇게 제가 행정에다 이야기를 하고 제안을 했었는데 행정의 이야기는 뭐냐면 그거 한 번 쓰려고 또 언제 쓸지도 모르는데 그 막대한 예산을 들여야 될까요? 이런 이야기로 받아치거든요. 저는 그런 게 문제라고 생각한다는 거죠. 교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10년 안에 뭐가 올지를 모른다. 네. 어떠한 상황이 올지도 모른다 한다고 하면 또 최지원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과하다고 할 정도로 투입에도 시원치 않을 것이다. 이런 이야기들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다고 치면 그런 모습들을 좀 보여줄 필요가 있는데 보여주기에 앞서서 그런 계획들이 촘촘히 짜질 필요성들이 있지 않겠는가라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좀 덧붙여서 말씀해 주신다면요. 네, 맞습니다. 그러니까 그 뭐 치수, 그다음에 이수, 뭐 예를 들면 그 큰 비가 왔었을 때는 이거를 이제 방제 방어를 또 해야 되고 또 가뭄이 왔을 때는 또 이 물을 잘 활용을 해야 되는데 이제 그런 부분들이 따로 어떤 해결책이 있는 게 아니라 같이 통합적인 어떤 개념에서 아니면은 그 방안에서 모색을 하는 게 가장 효율적이고 또 효과도 큽니다. 그래서 이제 또 요즘에는 자연 기반 해법이라 해서 예를 들면 홍수 대비를 예전에는 큰 댐을 만들어서 거기에다 물을 가두어 가지고 방제 능력을 키우자라는 것들도 있었지만 그럼 여타 다른 피해들도 생기고요. 또 큰 홍수가 왔었을 때 또 댐을 방류하는 시기가 옵니다. 그래서 어떨 때는 오히려 댐이 홍수 피해를 키우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그래서 오히려 이제 이런 것들을 같이 갈 수 있는 방안 하나 하고 그다음에 자연 기반을 해법을 통해서 이런 목적들을 달성하자라는 게 있습니다. 예를 들면 하천은 예전에는 직강화했었던 것들을 기본 유로를 또 확보를 해가지고 그다음에 아니면은 홍수터를 더 예전에 홍수터였던 것을 복원을 한다라거나 그러게 되면 거기가 물을 또 그 머물고 있는 거기 때문에 가뭄에는 물을 쓸 수 있고요. 그다음에 이런 자연적인 어떤 녹지 공간이나 또 물 공간이 늘어나니까 환경적인 부분에 있어서 아까 온실가스 감축이라거나 도시 온도를 낮춘다라거나 이런 효과들이 있기 때문에 통합적이고 종합적이고 효율적이고 또 지속 가능한 어떤 방안으로서의 방법을 찾는 것이 중요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실제로 광주시에 이렇게 적용할 수 있는 게 있을까요? 당장 이제 뭐 앞으로 준비를 해야 되고 뭐 이렇게 할 텐데요. 그 아까 이제 말씀드렸던 게 이제 중장기적인 대책에 있어서는 크게는 이제 기후가 이렇게 지금 상승하는 것을 억제를 해야 되기 때문에 이 지금 온도를 높이는 것은 이런 온실가스를 배출하는 여러 요인들 특히 에너지, 석탄, 화석 연료라거나 우리가 이제 도시에서 어떤 생활 여건들에 대한 이제 이런 전환들이 있어야 될 것이고요. 그래서 이런 상승한 것을 억제를 시켜야 되고 지금 이렇게 이미 일어나고 있는 것들에 대한 위험성들은 뭐 적응해 나가는 것들이 있는데 그래서 아까 적응하시는 부분을 말씀을 적용할 수 있는 부분을 말씀해 주셨지만 그런 부분들이 그런 해법들이라는 거죠. 그래서 아까 녹지 공간을 높인다라거나 그다음에 에너지 전환을 한다라거나 그다음에 아까 하천 복원이라거나 습지를 복원한다라거나 그런 자연 환경들을 개선해 나가는 것들 다 이런 것들이 하나 이해가 될 것 같습니다. 총합으로 이렇게 우리가 대비를 해야 된다 그런 이야기를 해주셨고요. 이제 시간이 이제 마무리를 서서 해야 될 시간인데 우리가 지금 점점 일상이 되고 있는 기후 재난 상황 시대에 지금 이야기를 하지 않습니까? 교수님께 특별히 한번 요청드리고 싶은 이야기는 이게 그 기후위기 과장론이라든지 여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는지 이게 너무 그 부분에 대해서 한번 정리를 좀 해주신다면요.
이게 사실인가요? 어떻습니까? 저희가 보기에는 사실은 아니고요. 그러니까 기후위기 자체는 정말로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저희가 지금 과학적으로 말씀드릴 수 없는 부분은 자, 이렇게 태풍이 왔는데 지구온난화가 얼마만큼 영향을 줬냐라고 물어보시면 그건 아직도 연구를 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답을 드리기 위해서 조금 더 정량적인 답을 드리기 위해서 연구를 하고 있고요. 근데 전체적으로 통계적으로 보면 강한 태풍이 더 강해지는 건 확실하거든요. 그리고 앞서 계속 말씀을 드렸지만 이 폭염이나 폭우 같은 게 하나만 따로 오지 않습니다. 폭우가 오고 몇 주 후에 바로 폭염이 시작됐고요. 이건 올해 같은 경우는 거의 바로 시작을 했고요. 그런 것들이 2018년에도 이미 있었고 과거에도 있었는데 그때는 그렇게 강하지 않기 때문에 저희들이 그냥 이건 그런 거겠구나 하다가 지금 와서는 이제 좀 심각하구나라는 것들을 저희들이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그래서 실제로 일어나고 있고, 근데 그게 이제 날씨라는 게 워낙 변동성이 심하기 때문에 그런 거에 섞여서 조금 복잡한 문제일 수 있겠지만 앞서 말씀하신 것처럼 탄소 중립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지속적으로 이루어 나가야 될 문제인 것 같습니다. 네, 좋습니다. 언제 어디서나 내 손 안의 뉴스. 광주 MBC 뉴스 유튜브 구독으로 함께하세요.